부자 집안에 시집 오면서 냉장고 하나 딸랑 들고 온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신우이는 옳게 이지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된 제 딸이 신우이에게 뺨을 맞는 장면을 보고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쥐고 있는 제 딸을 보면서 사도는 그저 비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오늘 저는 다짐했습니다. 혼수를 안 해왔다고 고작 냉장고 하나라고 내 딸을 짐승 취급한 저 악마들에게 돈이 가진 진짜 무서움이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요.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68세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악마 같은 집구석에 딸아이 시집을 잘못 보내서 슬프지만 기가 막히고도 통쾌하게 복수를 해버린 드라마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 지은이의 하얀 뺨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임신 3개월인 제 딸이 그 충격에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어디서 기어올라? 42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손을 든 채 소리쳤습니다. 신우이 강미자였습니다. 지은이가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내 아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밖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살짝 열린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돈 최영자가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수없게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저 냉장고에 반찬이나 정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년 전 저의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8 청춘이라고 하는 여자들에게는 정말 무엇을 해도 이쁨을 받던 꽃다운 나이였어요. 제 나이 28살에 남편과 함께 서울 노량진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현숙네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아 국물을 우려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내는 그런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국밥을 좋아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하나뿐인 늦둥이 딸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장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딸 몰래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강남 부동산에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강남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모으고 또 모아서 15년 전에는 대치동에 그때 당시 가격으로 100억 원 정도 시세의 강남타워라는 빌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90% 대출을 받아서 빌딩을 지어주었습니다. 공사비로 빌딩의 지분을 시공사에 제공을 하고 80%의 빌딩 지분을 제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그 빌딩은 9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매달 임대료만 수십억 원이 들어오는 회장님이 되었지만 아직도 저는 낡은 패딩을 입고 국밥집 카운터를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딸아이에게조차 저는 재산을 숨겨왔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재산을 보며 명품이나 좋아하는 캥거루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유산을 물려받더라도 소중하게 지키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재산 관리를 해왔습니다. 6년 전쯤 저에게도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왔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혼자서 나이를 먹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국밥집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힘든지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했는데 사위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의사라니 모든 딸 가진 엄마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위의 직업이 바로 의사잖아요. 딸이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아서 참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였죠.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1년 전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혼수를 배달하는 날이었는데 사위가 숟가락 하나만 들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큰 냉장고 하나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냉장고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돈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사돈 집에 몰래 따라갔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배달기사 2명이 냉장고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삼성 최신형 일반 냉장고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딸한테 사준 거였죠. 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누이 강미자가 나왔습니다. 딸 지은이가 인사했습니다. 형님, 혼수 가져왔어요. 강미자가 냉장고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이게? 배달기사가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강미자가 냉장고 옆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반형? 양문형도 아니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쪽에서 시어머니 최영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돈 최영자가 냉장고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이딴 걸 들여놓으라고? 배달 기사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설치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전부야? 냉장고 하나? 딸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엄마가 평생 국밥 팔아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시누이 강미자가 비웃었습니다. 국밥? 아, 그래서 혼수가 이 모양이구나. 요즘 누가 냉장고 하나 들고 시집와? 이불은? 장롱은? 침대랑 소파는? 제대로 된 가전 하나도 못 해오는 집안이었냐며 화를 냈습니다. 딸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전은 저희가 천천히 장만하려고요. 사돈 최영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됐어. 어차피 결혼은 해야 하니까. 근데 친정이 이 모양이니 시집와서 더 조심해야 할 거야. 알았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못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냉장고는 딸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친척들한테 사돈 최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혼수가 냉장고 하나래요. 일반형으로. 어머, 요즘도 그런 집이 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강미자가 친척 아주머니를 부엌으로 데리고 와서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올케가 가져온 혼수예요. 냉장고 딱 하나. 일반형으로.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요즘도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어? 지은이는 부엌 구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두 번째 명절에는 더했습니다. 사돈 최영자가 며느리를 손님들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혼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냉장고 하나가 전부래요. 손님들이 지은이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석 달 전에는 시누이 강미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강미자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올케 혼수가 냉장고 딱 하나야.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머, 진짜? 언니, 동생이 의사인데 왜 이런 며느리를 골랐어? 강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동생이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그렇게 1년 내내 냉장고는 멸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냉장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이 지나고 딸이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오늘 일입니다. 제가 딸이 걱정되어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미역국, 임신한 딸이 먹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 멈췄습니다. 강미자였습니다. 야, 내 엄마 또 반찬 가져왔다며? 저 냉장고에 뭘 넣으라고? 창피해 죽겠네. 지은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엄마가 해주신 건데요. 강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 하나 제대로 못한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온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평생 국밥 팔아서 저 키우셨어요. 가난해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순간 강미자가 폭발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냉장고 하나 달랑 들고 온 주제에 말대꾸를,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시누이 강미자의 손바닥이 공중에서 크게 휘둘러지더니 딸 지은이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찰싹찰싹 소리와 함께 지은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은이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사돈 최영자가 나와서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재수없게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냉장고에 반찬이나 정리해. 시누이 강미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 헐리우드 액션하네. 그 정도 가지고 유난 떨기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뛰어들어봤자 딸만 더 고생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아른거렸지만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탄 저는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냉장고 하나 제대로 못한 주제에 저 냉장고에 뭘 넣어? 그 잔인한 말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강남타워 관리소장인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 나야. 지금 당장 사람 풀어서 조사 좀 해줘. 사위 강민석, 시누이 강미자, 사돈 최영자. 이 세 사람 뒷조사 철저히 해. 재산, 빚, 과거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그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안에서 제 딸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겠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지은아.
엄마가 곧 너를 지옥에서 꺼내줄게. 냉장고 하나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을 뽑았으니 나는 저것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낼 거야. 차 시동을 걸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을 피눈물 나게 하고 감히 뺨을 때리다니. 그 대가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3일 후 최 부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지난 1년간 어떤 지옥을 겪어왔는지 알게 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의사라서 안심을 했는데 직업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것보다 환경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강민석, 35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피부과 개업의사였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였지만 불법 도박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병원 매출의 대부분을 탕진하는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고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채였습니다. 그리고 27세의 병원 간호사 김수진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출입 CCTV, 함께 찍은 셀카들. 저는 사진을 보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저런 쓰레기한테 시집을 가다니.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부장의 보고서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딸의 고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사위 강민석은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의사학회 세미나가 생겨서 못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외박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사위 강민석은 간호사 김수진과 강남역 호텔에서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그것도 자기가 일하는 병원의 간호사랑 눈이 맞아서 그딴 짓거리를 하는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의 시어머니인 최영자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오늘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구들 밥 차려내. 알았지?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부터 딸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3사람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저녁에는 저녁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누이 강미자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야, 올게. 내 방 청소 좀 해. 나 바빠 죽겠어. 지은이가 방에 들어갔더니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 의자 위, 바닥. 지은이는 1시간 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결혼 한 달째 지은이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아? 딸이 울먹였습니다. 시댁에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쉴 틈이 없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딸을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좋아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제 딸에게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혼 2달째 지은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사위 강민석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뭐? 벌써?
임신해서 몸매 망가지면 여자로서 끝이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지은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돈 최영자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라고? 좋긴 한데 내가 몸이 약해서 애나 제대로 낳겠니?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딸이 임신했다는데 몸이 약하대요. 보약 좀 해주세요. 한 500만 원어치면 되겠죠? 저는 그때 기뻐서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하늘을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돈이 딸한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최 부장의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 최영자는 그 500만 원을 받아 강남구 청담동 불법 사모임 도박장에서 다 날렸습니다. 점당 5천 원짜리 화투를 쳤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딸은 임신 초기였습니다. 지은이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물조차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 무슨 병이야?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밭일 다 했어. 너도 밥은 제때 차려내. 지은이는 토하고 나서도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위 강민석은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 아침부터 토하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는 출근한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김수진과 이태원 브런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맛있는 아침, 행복한 하루. 그 시각 지은이는 집에서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임신 2개월째 제가 딸한테 선물을 보냈습니다. 연분홍색 캐시미어 가디건이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80만 원 주고 산 거였습니다. 딸이 그걸 입고 있는데 시누이 강미자가 봤답니다. 어머, 그게 뭐야? 촌스러워 죽겠네. 그리고는 가위를 들고 왔습니다. 지은이가 놀라 말렸습니다. 형님, 안 돼요. 엄마가 사주신 건데요. 시누이 강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위로 가디건을 난도질했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또라이라고 할 정도로 정신이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소매, 몸판, 목 부분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부턴 내가 골라준 옷만 입어. 내 친정 취향은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지은이는 그 찢어진 옷을 몰래 주워서 방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걸 보며 울었답니다. 보고서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지자 사돈 최영자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지은이가 입덧이 심해서 영양제가 필요하대요. 3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저는 또 보냈습니다. 그것도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임산부 보험 들어야 하는데 200만 원만요. 저는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제가 보낸 돈이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딸은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영자는 그 돈을 전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채까지 썼고 결국 도박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누이 강미자는 더했습니다. 그녀는 동생 강민석의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병원 매출을 조작해서 총 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환자들 진료비 중 일부를 허위로 처리하고 보험 청구를 부풀려서 차액을 챙겼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강남 청담동 에스테틱에 다니고 성형수술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산 명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지 몰랐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딸에게 방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지은이는 그렇게 입덧으로 비틀거리면서도 신우이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침대 위에 널려 있었고 화장품들이 화장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이야기는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사돈 최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혼수가 냉장고 하나예요. 일반형으로.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요즘도 그런 집이 있어요? 지은이는 그때마다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강미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봐, 우리 올케 혼수. 냉장고 딱 하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임신 3개월째 의사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초기 유산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세요. 지은이가 시댁에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영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밭일 다 했어. 너도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 해. 그리고 마침 김장철이었습니다. 최영자는 임신한 제 딸에게 시켜 배추 100포기 김장을 담그게 했습니다. 지은이가 무거운 배추를 나르다가 배가 당겼습니다.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사돈 최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한지. 좀 쉬었다가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지은이는 그렇게 무리해서 김장을 하다가 갑자기 하혈이 와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민석은 어디 있었을까요?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간호사 김수진과 이태원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연락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제가 응급실 갔었어요. 강민석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시끄러워. 친구들하고 있었다니까. 애는 괜찮다며? 그럼 됐잖아. 그리고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장이 조사한 바로는 지은이가 그때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 정말 힘들어.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기 아빠 없이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가장 최근 일주일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거의 매일 밤 간호사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내연녀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부인이 임신했는데 괜찮아요? 강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애 낳으면 이혼할 거야. 돈도 없는 집구석인데 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위자료 안 주려고 일단 참는 거지. 김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눈치채면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알아? 친정도 가난하고 갈 데도 없는데 나한테 빌부터 살 수밖에 없어. 게다가 혼수도 냉장고 하나 달랑 가져온 주제에 뭘 바라겠어? 그냥 애 낳는 기계지 뭐. 저는 그 녹취록을 읽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 딸이 저런 인간들한테 1년간 당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최 부장,
이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죠?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불륜 증거, 횡령 증거, 도박 증거 전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강민석의 사채 채권자들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제 딸을 지옥에서 꺼내고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요. 그날 밤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곧 너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제 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냉장고 하나 때문에 제 딸을 1년간 괴롭힌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제 소유의 건물 강남타워 앞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에 운동화를 신고 흙 묻은 장갑을 끼고요. 제가 자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최고급 미슐랭 셰프가 있는 청담 한정식집 있는 빌딩이네. 여기 진짜 비싸다고 하지 않았니? 시어머니 최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화단을 만졌습니다. 사돈 최영자와 시누이 강미자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미슐랭 셰프가 있는 한정식집이 있는 제 소유의 빌딩 강남타워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자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강미자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한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강미자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한테 제대로 자랑해야 돼요. 우리 동생이 의사라는 거. 최영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오늘 밥값은 엄마가 쏠게. 카드 긁으면 되니까.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서다가 저를 봤습니다. 화단 구석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 저를요. 강미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엄마, 저 사람 좀 봐요. 사돈 최영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사돈 아니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사돈? 여기서 뭐해요? 설마 청소 일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화단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최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역시 그렇군요. 국밥집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거죠? 강미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창피하게 왜 여기서 일해요? 우리 아는 사람들 볼까봐 걱정이네. 사돈, 우리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네.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단의 흙을 툭툭 털었습니다. 최영자가 강미자한테 속삭였습니다. 맞지? 저러니까 혼수도 냉장고 하나밖에 못 해주는 거야. 불쌍하긴. 강미자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올케 친정이 저 모양이니까요. 두 사람이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최 부장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큰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최영자와 강미자가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최 부장이 제 앞으로 달려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괜찮아요, 최 부장. 최 부장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임대료 수익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전체층 임대료 합쳐서 총 5억 원입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최영자와 강미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좋아요. 수고했어요, 최 부장. 최 부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사회 회의 준비 완료했습니다. 7시에 펜트하우스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 그리고 최 부장. 네, 회장님.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네요. 저는 사돈댁 최영자와 강미자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 건물 물 흐리는 잡상인들 같은데 소독 좀 해놔요. 최 부장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사돈이요? 저한테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청소 일한다고 창피하다고? 모르는 척하라고? 최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예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강미자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설마 정말 이 빌딩이?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최 부장한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내 건물에서 당장 쫓아내요. 꼴 보기도 싫어요.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최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사돈. 아니, 회장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최영자와 강미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리에 힘이 풀려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까지요. 문이 열리고 제 집무실이 나왔습니다.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제 시작한다. 저 여자들이 너한테 1년 동안 뭘 했는지 엄마는 다 안다. 냉장고 하나 때문에 너를 괴롭혔지.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이제 엄마가 너와 아기를 지옥에서 꺼내줄게. 그리고 저 악마들을 진짜 지옥으로 보내줄게.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곧이야, 지은아. 엄마가 너를 구해줄게. 그리고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눈에서 뽑아낸 눈물보다 100배 더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게. 아래 로비에서는 최영자와 강미자가 경비원들한테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사위가 의사예요.
며느리가 저 회장님 딸이라고요. 하지만 경비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의 지시대로 두 사람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최영자와 강미자는 추운 겨울거리에 서서 강남타워를 올려다봤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병원 응급실이에요, 엄마.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제 금쪽 같은 딸이 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전데요. 환자분이 하혈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편은요? 강민석은 어디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혼자 오셨습니다. 남편분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을 혼자 응급실에 보낸 그 남자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전화 좀 받아. 시어머니 최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커튼 너머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돈댁 최영자와 강미자가 복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강미자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 전화 왜 안 받아요? 빨리 알려야 하는데. 최영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야. 급한 일이야. 당장 전화 좀 해.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떻게. 장모가 900억 빌딩 주인이래. 우리 완전 망했어. 빨리 동생한테 알려야 하는데. 저는 커튼 뒤에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부장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석이 간호사 김수진과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서 하혈하는 동안 그 남자는 상간녀와 모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안정을 찾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자와 강미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뭔가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제야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을 겁니다. 나가세요.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내 딸 병실에서 최영자가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요? 지금 용서를 바라세요? 제 딸을 1년 동안 괴롭히고 냉장고 타령하고 임신한 몸인데 김장을 100폭이나 담그게 하고 하혈할 때까지 고생시키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란다고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을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제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비원을 불러서 내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딸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응, 지은아.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아기 잃을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너랑 아기 둘 다. 지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남편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 나야. 네, 회장님.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움직여요. 강민석 병원부터 시작해서 저 집안의 숨통을 전부 끊어놔요. 쓰레기들은 제대로 치워버리세요.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신우이 강미자의 횡령 증거, 사돈 최영자의 도박 증거, 강민석의 불륜 증거 전부 언론사와 검찰에 보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준비시켜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형사 고발 전부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김 변호사님 포함해서 변호사 5명 대기 중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장님 사무실로 오십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몸을 숨겼습니다. 최영자와 강미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미자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사돈어른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지은이 엄마가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최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이한테 빨리 연락해야 하는데 이 녀석 아직도 전화를 안 받네. 두 사람이 다시 복도를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남타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5명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혼 소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남편과 신우이의 폭력 사실 전부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정폭력 방조, 임신부 학대 모두 포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형사 고발은요? 다른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석은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죄로 고발합니다. 신우이 강미자는 임신부 폭행죄와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최영자는 도박죄와 사기죄로 고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당장 접수하세요. 변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최 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석이 방금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10분 후 법원 집행관들이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곧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강민석, 강미자, 최영자. 그놈의 집구석은 정말 쓰레기들 같아. 세상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너를 괴롭힌 악마들을 심판할 거야. 냉장고 하나 때문에 너를 1년간 괴롭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오전 10시, 저는 강남타워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법원 집행관들이 강민석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영상 연결해 주세요.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곧 제압 모니터에 병원 내부 CCTV 화면이 떴습니다. 강민석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내 세상이 무너진다. 법원 집행관 3명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찰 2명도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환자 진료 중인데요.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석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건물주 박현숙 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임차인 계약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및 퇴거 명령서입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현숙이요? 그게 저희 장모님인데.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박현숙 회장님께서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장모님이 건물주라고요? 말도 안 돼. 바로 그때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석 씨,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와 불법 도박 혐의,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민석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이지은 씨의 고소장입니다. 그리고 불륜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경찰이 강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모니터를 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 스크린 켜세요. 준비한 영상 틀어요.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민석과 간호사 김수진이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짜의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원장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맞네. 강민석 원장이잖아. 옆에 여자는 누구야?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애 낳으면 이혼할 거야. 위자료 안 주려고 일단 참는 거지. 김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부인이 눈치채면요?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알아? 친정도 가난하고 갈 데도 없는데 나한테 빌부터 살 수밖에 없어. 게다가 혼수도 냉장고 하나 달랑 가져온 주제에 뭘 바라겠어? 그냥 애 낳는 기계지 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인간이 의사라고? 부인이 임신했는데 저러고 다녔어? 완전 쓰레기네. 환자들이 하나둘 로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강민석이 경찰에게 끌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어떻게? 경찰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석 씨, 임신한 부인을 폭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강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나 끝났네. 같은 시각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강미자가 책상에 앉아 명품 쇼핑몰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샤넬 가방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미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국세청 조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국세청입니다. 강미자 씨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횡령을? 검찰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년간 병원 매출 5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있습니다. 비밀 장부도 확보했고요. 강미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밀 장부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강미자가 감춰둔 횡령 기록이었죠. 날짜별로 빼돌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200만 원, 2022년 4월 3일 150만 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사관이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미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오줌을 지린 겁니다. 수사관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강미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미자가 울먹였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시각
강남구 청담동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지하 1층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최영자가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앞에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돈 좀 따겠어. 최영자가 웃으며 화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와르르 열렸습니다. 경찰 10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도박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최영자가 현금을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영자 씨 맞습니까? 최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CCTV에 찍힌 최영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이 최영자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서 사체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차용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채권자가 박현숙 씨네요? 최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채권자들한테서 박현숙 씨가 채권을 전부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영자 씨 빚은 박현숙 씨한테 갚아야 합니다. 최영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사돈댁, 그 여자가 설마. 경찰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시죠. 최영자가 끌려나갔습니다. 밖에는 역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최영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TV를 켰습니다. 메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서초구의 한 개업 의사와 그 가족이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불륜을 저지른 의사, 병원 돈을 횡령한 누나, 도박에 빠진 엄마,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가족들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약하게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유튜브에서 신상이 털리면서 실제 병원 이치와 사위의 신상이 전국에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강민석이 경찰차에 실리는 장면에 앵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며느리의 친정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괴롭혔지만 알고 보니 장모가 900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회장이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강남타워가 나왔습니다. 웅장한 빌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혼수로 냉장고 하나만 가져왔다는 이유로 1년간 시댁에서 학대를 받아왔으며 임신 3개월 상태에서 시누이에게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튜브에서 신상을 파헤치는 채널들이 신상을 털며 사위 가족의 쓰레기 같은 행태들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서울 남부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강민석, 강미자, 최영자 세 사람이 같은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엄마, 누나, 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가 급했길래? 최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장모가 900억 빌딩 주인이라고 알려주려고 했지. 근데 넌 전화를 왜 안 받았어? 강민석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는 바빴어요. 강미자가 비웃었습니다. 바빴다고? 간호사랑 모텔 가느라 바빴지? 그래서 부인이 응급실 간 것도 몰랐잖아.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누나야말로 횡령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강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내가 횡령을 왜 했는데? 너 의사 되는 거 학비 대주고 병원 개원하는데 보태주고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모았잖아. 최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둘 다 좀 조용히 해. 다 내 탓이야? 내가 도박을 왜 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도박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강미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요. 최영자가 울먹였습니다. 너희들이 엄마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줬으면 내가 도박을 했겠니? 다 너희 탓이야. 세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교도관이 또라이 가족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철창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안 해? 하지만 세 사람은 계속 다퉜습니다. 신우이 강미자가 강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냉장고 하나 가져온 여자랑 결혼하니까 이 꼴 난 거야. 강민석이 누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나가 횡령만 안 했어도 괜찮았을 거야. 최영자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틀렸다고. 세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해? 강미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억 원 횡령. 나 감옥 가는 거야? 강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병원도 날아갔어. 의사 면허도 정지될 거야. 나 이제 끝났어.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유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갔고 세 사람 모두 구속영장 청구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최 부장. 내일은 2단계로 넘어갑시다.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약속했지. 너를 괴롭힌 악마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제 1단계가 끝났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켰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냉장고 하나 때문에 너를 괴롭힌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줄게. 3일 후였습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었죠. 저는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부장, 세 사람 풀려났죠? 네, 회장님. 방금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좋아요. 2단계 시작합시다. 최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석, 강미자, 최영자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강민석의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초구 반포동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서초동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반포동의 집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잖아. 의사라던 사람이 불륜의 도박에 쪽팔려서 어떻게 여기 살아.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빨간색 종이였습니다. 압류 딱지였습니다.
여러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최영자가 압류 딱지를 뜯어봤습니다. 채권자 박현숙, 채무자 최영자, 도박빚과 사채이자까지 채권 금액 30억 원. 이 집은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이, 아니, 며느리 친정엄마가 내 빚을 샀어. 엄마 도박빚이 30억이나 돼? 응, 사채를 써서 이자가 무섭게 불어났어. 그럼 이 집 절반은 대출인데 우리 집도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된 거야? 응. 흑흑. 흐느끼며 사돈이 대답했습니다. 강미자가 다른 압류 딱지를 받습니다. 횡령 피해 보상금 5억 원. 채권자 강민석 병원 피해자들. 집행자 박현숙. 가재도구 일체 압류. 강미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 원이라고? 이게 무슨... 강민석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소파가 없었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 냉장고, 지은이가 혼수로 가져온 냉장고조차 사라졌습니다. 강미자가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명품 가방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20개가 넘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가방들이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강미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가방들이... 최영자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보석함도 사라졌습니다. 최영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다고. 강민석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0억짜리 아파트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과 바닥만 남았습니다. 남은 건 사채이자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강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수행원 2명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명품 구두를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세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세 사람은 사흘간 유치장에 있었던 탓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좀 허전하네요. 최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행원에게 건넸습니다. 수행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을 봤습니다. 서류들이었습니다. 강남타워 등기 권리증 사본이었습니다. 900억 원짜리 빌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강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900억?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수로 냉장고 하나만 했다고 제 딸을 괴롭혔죠? 그놈의 혼수 냉장고 타령 1년 내내 하더니 이제 그 냉장고마저 압류해버려서 그토록 무시하던 냉장고 하나 없는 기분이 어때요? 이제 당신들이 냉장고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네요. 최영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제 딸이 임신했을 때 뺨을 때리고 하혈할 때까지 괴롭혔죠.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신우이 강미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강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지은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최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연결해 주세요. 최 부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그리고 자동 응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최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신 차단. 지은이가. 저는 휴대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딸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했어요. 이제 당신들은 제 딸한테 영원히 연락할 수 없어요. 강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지은아.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최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어줬습니다. 강미자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산 명품 가방들 총 23개. 전부 압류해서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총 수익금 1억 2천만 원. 이 돈은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강미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가방들, 내 가방들을. 저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산 거잖아요. 당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영자 씨, 당신이 도박으로 진 빚 30억 원. 제가 채권을 샀어요. 이제 저한테 갚아야 해요. 최영자가 울었습니다. 30억 원. 그런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 대출이 절반 정도 잡혀 있으니 채권 정리하고 경매 처리해서 이 집은 내가 가져갈게요.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내 알바가 아니지. 길거리에서 자던지 해야지. 그때 최 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5명이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용역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최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하지만 용역 직원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미자도 붙잡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역시 끌려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저항하려다가 용역 직원 2명에게 붙잡혔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역 직원들이 3사람을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잖아. 폐륜 가족?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때린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지. 어떻게 여기서 살아? 3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권은 회장님께 넘어갔어요. 당신들은 이제 이 아파트 출입 금지야. 다시는 들어오지 마. 3사람이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입고 있는 옷까지만 걸친 채였습니다. 코트도 없었고 가방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최영자가 떨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우리 어디로 가? 강미자가 울었습니다. 춥고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강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아파트 앞에 세워둔 제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거리에 서서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딸한테 가야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세 사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곧 갈게.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기다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냉장고 하나 때문에 제 딸을 괴롭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일격이 남았어요. 저 쓰레기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기사와 뉴스를 봤으니까요. 페륜 가족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겠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미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야, 나야.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친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 나도 바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돈 최영자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강민석은 의대 동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이 되고 압류가 들어와서 카드까지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장도 압류가 들어와서 현금도 뺄 수가 없었고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적 수단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12월 초의 밤은 추웠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추위 속에 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죠. 최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한테, 아니, 회장님한테 가자. 무릎 꿇고 빌자. 다른 방법이 없어. 강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어제 그렇게 쫓겨났는데 또 가요? 최영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대로 얼어 죽으라고? 강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가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강남타워를 향해 걸어갔고 1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배가 고팠습니다. 강남타워 앞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빌딩이 눈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봤습니다. 어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들 어제 출입 금지 당했잖아요. 나가세요. 사돈 최영자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회장님 좀 뵙게 해주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세 사람은 빌딩 밖 인도에 섰습니다. 최영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자. 회장님 차가 지나가면 그때 무릎 꿇자. 세 사람은 인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추위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나타났습니다.
강남타워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였습니다. 최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사돈 회장님 차야. 세 사람이 차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끽. 타이어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영자와 강미자가 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세 사람을요. 최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무릎으로 기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지은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아기라도 보게 해주세요.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딸 이름을 부르는 건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펼쳐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이 서류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작성한 거야. 자네와 이혼하고 자네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야. 얼른 도장 찍게. 강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 아이인데.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자네가 한 짓 전부 추가로 고발할 거야. 불륜, 임신부 학대, 도박, 폭행. 그 외에도 다양한 모든 증거들이 다 준비되어 있네. 감옥에서 최소 10년은 썩어야 할 거야. 강민석이 떨었습니다. 최 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석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민석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아이를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난 놈이 이 마당의 지자식이라고 걱정을 하다니. 저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부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신우이 강미자가 일어나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돈 어르신, 회장님, 제발이요. 저희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 딸 뺨을 때렸어요. 임신한 사람을 때렸다고요. 그 손모가지가 아직 붙어 있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강미자가 자기 손을 쳐다봤습니다. 떨고 있는 손을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수행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좀 치워요.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건물 반경 1km 밖으로 당장 치워버려요. 경호원 4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최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최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경호원들은 그녀를 질질 끌었습니다. 강미자도 붙잡혔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역시 끌려갔습니다. 강민석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한 번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세 사람이 경호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고 그들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으니까요. 엄마, 딸이 웃으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다 끝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혼 서류에 도장 받았어. 친권 포기 각서도. 이제 저 집안 사람들은 너한테 절대 못 와. 딸이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끝난 거예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이제 너는 자유야.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타워가 보였습니다.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세 사람이 배회하고 있겠죠. 갈 곳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희망도 없이, 냉장고 하나 때문에 제 딸을 괴롭힌 대가를 이제 제대로 치르고 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딸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멋진 할머니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 섞여서요. 최영자가 떨며 말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신우이 강미자가 울었습니다. 배고파. 엄마 나 진짜 배고파. 강민석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직업도 집도 가족도 아이도 다 잃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웃었던 냉장고 하나 때문에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내 탓이야. 아니야, 내 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들은 차가운 대합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며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는 어둠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 어둠이요.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혼자 건배했습니다. 악은 망하고 선은 이긴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와인을 마셨고 맛은 최고였고 부드러웠습니다. 내일 아침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갈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요. 행복한 삶이요.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강민석은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죄와 고액 불법 상습 도박 혐의와 불법 약품 유통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강미자는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강도 높은 노역이고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 점심은 보리밥에 된장국이고 저녁도 맛은 없지만 살려면 먹어야 했어요. 한겨울에도 온수를 틀어주지 않아 얼음같이 찬물에 샤워를 해야 합니다. 강민석은 작업장에서 상자를 접었고 하루에 1000개씩 접어야 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의사였던 그 손에요. 신우이 강미자는 교도소 세탁실에서 일합니다. 무거운 빨래를 나릅니다. 명품 가방을 들던 그 손으로요. 두 사람은 면회도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사돈 최영자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입니다. 화장실도 공용이고 월세는 25만 원입니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냅니다. 매일 아침 무료 급식소로 갑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차례가 되면 플라스틱 식판을 받고 나면 밥과 국과 김치가 담겼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60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그녀가 이제는 쪽방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과 딸 생각이 났지만 면회 갈 돈도 없습니다. 교통비조차 아까우니까요. 최영자는 매일 밤 좁은 방에서 혼자 웁니다. 왜 그랬을까? 냉장고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구박했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어요. 반면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3.5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100일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강남타워 안에 있는 연회장에서요. 하객이 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후 재성을 따라 박지은으로 개명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작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은이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해줍니다. 쉼터도 운영합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합니다. 노량진에 있는 현숙네 국밥이요.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이제 꾸준 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카운터는 제가 꼭 지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새벽부터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많이 드세요. 900억 빌딩 주인이지만 저는 여전히 국밥집 할머니입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딸 지은이는 가끔 국밥집에 카운터를 봐주러 오는데 오늘은 딸과 함께 국밥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지은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북적이는 국밥집의 온기가 사랑하는 딸의 마음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요. 냉장고 하나 때문에 제 딸을 괴롭힌 사람들. 지금 교도소 차가운 철창 안에 있거나 쪽방에서 외롭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남부교도소 독방에서 강민석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냉장고 하나, 고작 냉장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여자 교도소에서 강미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올케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등포 쪽방에서 최영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냉장고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며느리는 남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 귀한 딸이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가족입니다. 자기 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가족이지요. 혼수를 해오지 않았다고 가난한 집안이라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진짜 가족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억만금보다도 강합니다. 저는 딸을 위해 숨겨왔던 힘을 썼고 딸을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해방시키고 지옥에서 구해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